안녕하세요. 일하러 갈 때 차 안에서 자주 들었는데 오늘 시간이 나서 이렇게 저의 사연을 제보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너 정도 인생이면 정말 이런 곳에 사연을 내고도 남는다고들 말씀을 해주셔서 용기를 내보았네요. 저는 딸아이가 한 명 있는 아이의 아빠입니다. 사실 저는 늦게 결혼을 했어요. 집안의 빚을 갚느라 30 중반까지도 막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지요. 그때 만난 게 아내였어요. 매일 새벽에 인력소 사무소에 가서 일자리를 얻고 나서 저녁에 늦게 터덜터덜 어깨에 힘이 빠진 채로 집에 오면 늘 저는 길가에 파는 국화빵 가게에서 국화빵 1,000원어치를 사고는 했지요. 와, 1,000원에 이렇게 팥을 많이 넣어주면 뭐 남는 게 있나요?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뭐 먹고 사는 거예요? 박리담회인가? 그러게요. 팥 넣는 양을 줄여야지. 저도 돈을 많이 벌 텐데, 아휴, 참, 그게 쉽지가 않네요. 자꾸 조금씩 더 넣게 되고, 아무래도 맛있게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녀는 무한하게 웃었지요. 그런 그녀의 순수한 미소,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는 그녀에 대한 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국화빵 파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물어보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좀 놀랐습니다. 원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제가 음대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빠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가지고 있었던 제 목숨만큼 소중한 바이올린도 결국 팔아버리고 집도 팔고 학교도 자퇴해야 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서요.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고 저는 먹고 산다고 입에 풀칠한다고 음악만 했으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국화빵 만드는 기술이라도 배워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저의 호기심을 자아내기 충분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이 정말로 잘 살았던 사람이었다가 집안 가세가 기울면서 제 명의로 빚 수억이 있는 상태였고 그게 저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너무나도 놀란 저는 저랑 인생 살아오신 게 정말로 비슷하네요. 그렇게 저희 둘은 그날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씩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여자는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백을 하게 되어 꿈만 같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벚꽃이 내리는 봄날보다 더 분홍빛이었어요. 거의 2년 동안은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녀가 국화빵 포장마차 여는 것을 도와주고 저녁에 일이 끝나면 1시간을 걸어서 그녀의 가게로 가서 그녀를 데리러 왔지요. 그러다가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나 당신이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그녀는 저에게 아니야 오빠 부담 가지지 마. 나는 지금 오빠의 그 상태 그대로도 너무너무 좋고 오빠가 내게 주는 사랑을 평생 줄 수 있다는 약속만 한다면 나는 오빠가 거지라도 좋아. 내가 하나는 약속할 수 있어.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사랑을 준다는 그 약속.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면서 부부가 되었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고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딸을 가지게 되었지요. 문제는 아내도 노산이었고 아이를 낳으면서 몸이 크게 상한 겁니다. 아이를 자연분만 하다가 기절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고 아이 출산한 뒤에 한 달 넘게 대학병원에서 주사를 주렁주렁 맞으면서 생사를 넘나들었어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 인생의 전부인 그녀를 이렇게 황망하게 보낼 수는 없어요. 다행히 아내는 퇴원을 했지만 그때부터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졌지요.
제가 아이를 돌보면서 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 더 이상 막노동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막노동이라는 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육아를 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저는 일을 어쩌지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그래, 공무원 시험을 보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얼핏 들었던 게 환경미화원이 교대 근무를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널널하다라는 것을 봤거든요. 저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다가 바로 미화원 공부에 돌입했습니다. 대학 시절 체육 관련 자격증도 있었고 가산점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서 저는 1년 조금 넘게 일을 해서 바로 미화원이 되었지요. 사실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서울대를 입학했었습니다. 제 성격이 좀 정의롭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서 사회학과에 입학을 했다가 제가 살던 시절만 해도 학생 운동을 많이 하던 시절이라서 그걸 하다가 끌려가고 결국 학교에서도 정학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대를 퇴학당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집안에 빚을 갚겠다고 막노동을 하다가 이렇게 환경미화원 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은 거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딸을 지키고 돌볼 수 있겠다. 정말 기뻤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고서 자신의 생명을 아이에게 준 거랑 같았기 때문에 살이 20kg 정도 빠져서 제가 2명의 여자를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아내의 건강이 좋아졌고 딸내미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클 수 있게 되었지요. 딸이 성인이 되고 나서 갑자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사실 나 만나는 남자 있어. 저는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대학도 가고 원하는 학과에 입학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딸 연애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왜 새삼스럽게 연애한다는 것을 아빠한테 말해? 아, 나 이 남자랑 평생 함께하고 싶거든. 이 남자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다시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갑자기 딸내미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결혼한다고 남자를 소개시켜준다는 말을 하니까 솔직히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었지요. 애 엄마는 딸, 많은 남자 다양하게 만나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연애로 감정 소모하는 것도 싫고 다양한 남자 만난다고 해서 내가 남자 보는 눈이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 남자한테 정착하고 싶어. 딸의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저희는 딸이 워낙에 여태까지 살면서 저희 부부에게 뭔가 부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하게 부탁하는 딸의 마음이 절대로 장난이거나 가볍게 생각하고 말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아빠는 딸을 믿으니까 딸이 선택한 남자는 분명히 좋은 남자겠지. 아빠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딸, 아빠는 딸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지지할게. 그래, 결혼하고 싶으면 하거라.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애 엄마도 뭔가를 반대하거나 못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는 딸의 요구를 허락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쪽 집안에서 저희를 반대하는 것 같았어요. 딸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난관에 부딪힌 거였지요. 저에게 아빠, 왜 사람들은 우리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걸까? 속마음을 정량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환경미화원이고 와이프가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고 가진 것도 없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 사돈 쪽에서 극심하게 반대를 했나 봐요. 저희가 아무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쓰레기를 줍고
입에 근근히 풀칠하면서 사는 소위 별 볼 일 없는 집안으로 보인 거지요. 현실이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의 성과도 증명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남들이 나를 보기에는 그냥 고졸의 환경미화원으로 살면서 가정 꾸린 약한 놈이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무시당하는 것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의 직업 때문에 딸의 혼사길이 막히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속상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딸아, 아빠 때문에 미안하다. 아빠가 우리 딸내미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딸 마음에 상처를 줬구나. 딸이 나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으니 아빠가 정말 마음이 아프네. 아니 아빠 무슨 말이야. 내가 아빠 직업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단지 사돈 되실 분들이 아빠를 함부로 평가하고 그러니까 내가 속상한 것뿐이야. 그런데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과 살아온 태도를 보시면 안 좋게 보던 시선도 거두어 줄 거라고 믿어 아빠. 딸은 저보다 더 성숙하게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속으로 저는 내가 아주 딸내미를 잘 뒀어. 그 갓난아이였던 아이가 이제는 다 커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해줄 줄도 아네. 이것만큼 더 기쁘고 뿌듯한 일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위 될 녀석과 따로 만났을 때 정중하게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저 때문에, 저희 집안 때문에 따님분께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예비 장인께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서울고법에서 판사를 역임하시고 사는 내내 사회 상류층에서 남들을 내려다보는 직업을 가지셨다 보니까 공감 능력도 부족하시고 상처 주는 말들을 서스럼없이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휴, 따님분 앞에서 그런 실언을 하셔서 저도 한동안 속상했네요.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하기에는 죄송스럽지만 이해해 주세요. 사위 될 아이는 고개를 조아리면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판사, 사돈 될 사람이 판사라니. 그것 때문에 좀 놀라기도 했고요. 판사 출신으로 지금은 개업해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들의 눈에서 저희 집을 바라보았을 때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지금은 사돈께서 내 딸을 받아주고 상견례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에만 집중해보세. 그리고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꼭 내 딸 행복하게 해주고 지금 내 딸에게 주는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내 딸에게 한결같이 줬으면 좋겠네. 제 말에 예비 사위는 네 당연합니다 아버님.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풍파가 들이닥쳐도 따님을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해드릴 겁니다. 절대로 밥 굶길 일도 없고 저를 선택해 주신 만큼 저도 따님에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위가 저에게는 참으로 든든하게 느껴졌고 사돈이 아무리 힘들게 내 딸을 만들어도 이런 듬직한 사위가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하면서 내 딸을 지킬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애 엄마는 여보, 결혼도 전인데 사돈 댁에서 그렇게 우리 딸을 반대하는데 결혼하면 시집살이, 신우짓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 아휴, 나 걱정되는데 사위만 믿고 이대로 딸을 그 집에 시집 보내도 괜찮을까? 저는 아내의 말에 사실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사위는 그 누구보다 듬직하고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위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과 그 약속, 절대로
우리 딸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믿어보자고. 그리고 우리 딸이 그 남자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하면서 결혼 반대를 하겠어. 일단 믿어보자. 우리가 아이를 믿는 만큼 아이의 선택에도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상견례 장소에 도착해서 올라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되었지요. 아내와 제 딸은 미리 올라가 있었고 저는 주차를 하느라 조금 늦게 올라가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주차 공간에서 사위와 바깥 사돈의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몸을 엘리베이터 쪽으로 숨기고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아니 아버지, 상견례까지 하기로 하신 거면서 왜 갑자기 이 앞까지 와서 반대를 하시고 그러세요? 왜 이렇게 도대체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건데요? 저도 죽겠어요. 아버지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감당하기 힘들다고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울부짖듯이 말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면서요. 내가 네 잘난 집안에 장가 보낸다고 판사도 역임하고 잘난 놈의 자식으로 만들어줬구만. 아이고, 쓰레기 줍는 놈의 딸은 쓰레기밖에 더 되겠어? 내가 여기 상견례 장 앞에 와보니 울분이 터진다. 어떻게든 네 아빠가 사회 상류층 일을 하고 있으면 너도 거기 발끝이라도 따라가야 할 거 아니니? 아빠, 제 아내가 될 사람한테 쓰레기라니요. 아버지가 판사였으면 뭐하나요? 국정농단 일으킨 판사들이야말로 쓰레기 판사 아닌가요? 아버지가 양승태, 최유정 그런 사람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우월 심리에 빠져서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다니는 아버지가요. 그리고 아들마저 아들로 인정해주지 않고 더 이상 언성 높이기 싫습니다. 상견례 마무리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들으니 맥이 탁 빠지더라고요. 속으로 쓰레기 줍는 놈의 딸은 쓰레기년일 뿐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악독한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집안에 내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정말로 맞는 걸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저는 올라가려던 엘리베이터를 보내고 다시 주차장 뒤로 가서 한숨을 푹푹 내쉬며 진정시켰습니다. 이대로 상견례장에 들어가서 사돈들 사람의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주먹이 올라갈 것만 같았거든요. 쉼호흡을 하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보리차 한 병을 사서 벌컥벌컥 마신 뒤 속에 있는 열을 내리고 저는 상견례장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거웠고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제 기분이 암담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 건가? 우리 딸 정말 착하고 어디 가서 이런 취급받을 아이가 아닌데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이를 어쩌면 좋담. 저는 고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장에 도착한 저 한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돈의 얼굴, 그렇게도 궁금하던 바깥 사돈의 얼굴을 본 순간 저희 서로는 눈이 토끼 눈이 되어버렸지요. 아니, 종수야, 너가 어떻게 여기 있냐? 아니, 뭐야? 형님이?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야, 종수야, 너 정말 실망이다. 쓰레기 줍는 놈의 자식은 쓰레기 놈이라고? 내가 아까 1층에서 너랑 사위랑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다. 나는 너가 내 사돈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너 착한 녀석 아니었냐? 바깥 사돈으로 만난 그 남자는 제가 아는 놈, 아니 그냥 아는 놈도 아니고 정말 제가 아끼던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애엄마도 놀라고 사위와 딸 그리고 안사돈도 깜짝 놀랐어요. 딸은 아빠, 아버님이랑 아는 사이인 거야? 어떻게 아는 사이인 거야?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장인어른 되실 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들 갑작스러운 황당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쉬면서 종수, 너가 이렇게 나를 상처 줄지는 몰랐다. 네 아들은 정말로 자랑스럽게 잘 컸는데 종수, 너는 어릴 때 내가 기억하던 아이가 아니구나. 그때 종수, 그러니까 제 사돈이 될 놈은 무릎을 꿇으면서 형님, 세상에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 아니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면목이 없었습니다. 너무 후회되는데, 너무너무 후회되고 그냥 할복하고 싶은 심정인데 이를 어쩌죠?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미화원에게 무릎 꿇고 비는 판사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저는 종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라고요. 사실 저와 종수는 고향 형동생 사이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향에서 정말로 손꼽히는 부잣집 외동아들이었고, 종수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 손에서 힘들게 사는 아이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맨날 밖으로 새는 종수 때문에 종수 할머니는 저희 집에 와서 에이, 손주 때문에 내가 미치겠소. 애가 아빠가 없으니 잡아줄 어른도 없고 맨날 속썩이는 일만 하고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좀 도와주이소. 응? 엄마는 그 옆집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종수보다 10살이나 많은 저에게 종수를 좀 가르쳐달라고 한 거였지요. 저는 그때부터 종수의 과외 선생님이 되어서 종수를 많이 돌봐줬어요. 야 임마, 어디 가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기 싫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형한테 무슨 일 있으면 다 털어놓고. 내가 잘난 것은 아니지만 종수 너 친형처럼 대해줄 거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학용품이든 뭐든 다 사줄 테니까 네 할머니 속썩이지 마. 저는 매일 돈 없어서 도시락도 가져가지 못하는 종수와 함께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어요. 종수는 그런 저의 마음에 크게 감동받아 형, 나 형한테 감동했어. 형도 배고플 텐데 이렇게 우리 학교까지 와서 도시락 같이 먹어주고, 나 형한테 받은 사랑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나 변호사 되어서 당당하게 성공해서 형한테 보답할래. 저는 그런 종수가 귀여웠습니다. 그때 당시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에 입학했던 저는 종수에게 과외를 정말 집중적으로 해주었고, 전교 꼴등을 맴돌던 종수는 결국 전교 1등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얼마나 멋진지 몰랐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집안이 폭삭 망하고 제가 운동권에서 활동을 하다가 서울대 퇴학까지 당해서 인생의 암흑길을 걷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고향에 내려갔을 때 내색하지 않고 제 주머니에 있었던 전 재산 3만 원, 꼬깃꼬깃한 그 돈을 종수의 손에 쥐어주면서 앞으로 형 못 볼 수도 있어. 그런데 어디에 있던 너 항상 바르게 살아라. 내가 너한테 준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절대로 잊지 말고 너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을 넓은 마음으로 여유롭게 내려다 볼 수 있게 될 때 내가 준 사랑을 내리사랑해주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 형, 당연하지. 나도 형처럼 조건 없이 사랑해주면서 남들을 도우면서 살 거야, 형. 종수와 저는 그날 그렇게 진한 약속을 하고 그 이후로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떠돌아다니며 막노동 일을 했고 집안 빚을 갚느라 바빴거든요. 그렇게 저는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서 미화원이 되었고 딸 아이까지 정말 이쁘게 키웠던 거고요. 종수는 단국대학교에 입학해서 1년 다니다가 다시 경희대 법대로 편입해서 사법고시를 보았고, 합격한 종수는 10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판사 시험을 보고 대한민국 사법기관 그 자체인 판사로서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판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서울대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곳도 아니라서 알게 모르게 서열이 나뉘어지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악마가 된 것이었지요. 판사 일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정관 예우로 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자기 입맛대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고 돈도 부족하지 않게 버니까 완전히 유아 독존, 자기만의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을 판단할 때 사회적인 기준에서 판단하게 되고 항상 무언가를 할 때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같이 매기고 그런 일들을 정말 끊임없이 해낸 겁니다. 그래서 제 딸을 그렇게 무시한 거고 자기 아들과 제 딸의 결혼을 반대한 거였어요. 심지어 직업이나 연봉은 제 딸이 사위보다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환경미화원의 딸이라는 이유로 딸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든 것이었지요. 얼마나 제가 속상했는지 말도 다 못해요. 종수는 저에게 형님, 제가 형님한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형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언젠가 다 돌려준다고, 그 은혜를 돌려주고 사회에도 돌려줄 거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형님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형님이 가져온 계란 무친 분홍 소시지 하나에 울고 웃었던 저였는데 제가 형님인 줄도 모르고 가슴에 대못 받는 말을 하다니. 형님, 형님. 펑펑 우는 겁니다. 안사돈도 당황해서 아유 여보, 갑자기 왜 울어? 아이고, 상견례 자리에서 정말로 미치겠다. 사위 될 아이도 아버지가 우는 모습은 30평생 처음 봐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종수는 수십 년 만에 만난 저에게 너무나도 큰 죄책감을 느낀 거고 자기가 어떤 짓을 저지른지 깨닫고 너무나도 뒤늦게 후회를 한 거였어요. 그런 종수가 저는 불쌍하게도 느껴지고 밉기도 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따금씩 너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누가 너를 악마로 만든 거니?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마음은 늘 불안하고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지도 못한 채로 왜 그렇게 살아온 거니? 종수야, 형은 어릴 때의 너와 지금의 너가 너무나 달라져서 무섭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은 심정이에요, 형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상견례장은 그날 한순간에 갑과 을의 관계가 뒤바뀌었어요. 판사 출신 사돈을 만날 생각에 잔뜩 긴장했던 저는 막말하는 판사의 정체가 종수라는 것을 알고 크게 실망하게 되었고 환경미화원 사돈을 무시하면서 깔볼 생각에 흥분하며 상견례장 앞에서 욕짓거리를 하던 종수는 저를 만나고 나서 후회 막심한 표정을 지으며 지난 시간 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종수에게 일단 오늘은 상견례 날이니 우리의 이야기는 나중에 소주 한잔 마시면서 풀자. 예, 형님. 저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종수는 며느리 될 아이야. 내가 상처를 줘서 너무나도 미안하구나.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던 거야. 그저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너무나도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을 등급화했어. 뒤늦게 그 후폭풍이 이제야 몰려오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내가 정말 사랑스럽고 귀한 너에게 큰 상처를 줬구나. 그리고 안사돈에게도 죄송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상처받은 딸 아이가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을까요? 종수는 저희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위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요.
항상 평생을 사회 기득권이었던 아버지가 정말 진지하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본인도 놀란 거였지요. 자기가 아는 아버지는 독불장군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과할지 모르는 그런 남자였는데 저를 만나고 난 이후로 갑자기 물에 빠진 강아지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거리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이 아들의 눈에는 참으로 신기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렇게 상견례가 마무리되고 모두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 다다음 날 종수를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아이 이 녀석아, 아니 이제 사돈이 될 사이라서 이 녀석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 사돈, 나는 아직도 걱정이다. 너희 집에 시집갈 우리 딸이 걱정이 돼. 사돈, 정말로 우리 딸 상처 안 줄 자신 있어? 나 정말로 딸 힘들게 키웠어. 우리 집 망하고 안사람 뒤늦게 늦은 나이에 만나서 힘들게 임신해서 아이 낳고 안사람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 신세 지고 쉬운 인생이 아니었어. 그 과정에서 나를 지탱해준 힘이 우리 딸이었고 이런 귀한 딸을 너희 집에 시집 보내도 되겠냐고. 아유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지난 이틀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판서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솎아내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엄청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미쳤던 거죠. 저요, 2번 다시 같은 실수하기 싫어요. 저에게는 형님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고 형님과 형님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정말 저를 힘들게 했어요. 형님, 힘드시겠지만 저를 용서해 주시고 따님 시집 보내주시면 정말 저 따님한테 어떠한 상처도 안 주고 시아버지 노릇 잘 하겠습니다. 종수의 아른거리는 눈빛에서 저는 진심을 느꼈어요. 종수도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아들의 앞날이 망하게 생기고 아들과 제 딸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견디기 힘들었던 거였지요. 저는 그 어린 날의 종수, 눈에 불을 켜고 자기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공부를 하던 자기와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종수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천호역 포차에서 술을 진탕 마시면서 종수와 저는 쌓였던 앙금을 풀어내고 서로의 오해도 다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수십 년 전 그 강원도 시골에서의 추억을 꺼내며 약속했네요. 이제는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그리고 힘든 삶이니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소주를 마시면서 종수와 저는 형님과 동생의 관계가 아닌 다시 사돈 관계로 남은 시간을 이어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제 딸은 사위와 무사하게 결혼하게 되었네요. 결혼식 날 종수는 식장 안에서 저에게 90도 인사를 하며 주례자에게 마이크를 건네받고 저와 종수와의 관계를 설명했네요. 다른 법원 식구들도 판사 출신 변호사가 미화원에게 조아리니 깜짝 놀랐지만 이내 그간의 에피소드를 듣고 오히려 다들 이해하면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눈빛으로 납득을 했습니다. 저도 종수의 손을 잡고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했네요. 그날 그렇게 서로의 가장 귀한 보물인 자식들을 서로에게 보내주며 저와 종수의 인연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저희 딸에게 상처 주지 않고 저희 가족에게 잘해준다는 그 약속이요. 애 엄마가 아파서 쓰러지고 난 뒤 제가 일로 인해서 병원에 가 있지 못할 때는 종수가 대신해서 애 엄마를 간호해주고 지극정성으로 제가 수십 년 전에 종수를 과외하고 챙겨줬던 것처럼 종수가 제 아내를 간호해주고 책임져줬네요. 제가 형님한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안사돈, 이렇게 간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내가 약속 꼭 지킨다고요. 종수를 보면서 고마웠습니다.
종수야, 아니, 사돈,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이렇게 옛날 너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나는 그저 너무너무 좋을 뿐이다. 비록 힘들고 상처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서로의 앙금도 풀린 이후에 함께 가족으로 지내니 행복하다. 종수와 저는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고 남부럽지 않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어른이 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딸을 사위에게 시집 보내고 자식 농사를 지었습니다. 참, 저와 종수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떤 놈이 우리 딸을 쓰레기 자식이라고 칭하는지 그놈의 쌍판떼기를 보자 하는 마음으로 상견례에 들어간 제가 고향 동생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참 인생이 드라마 같다고 많이들 말해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글솜씨도 없는 저는 그냥 제가 겪은 일들을 담백하게 써보았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참, 우리네 인생 사회적으로 누가 위에 가 있고 아래 가 있다고 해서 누가 더 행복하고 이런 거를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루하루 내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인지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내가 이 시대의 승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저는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